팔라쪼는 어떤 구성 방식을 하고 있는 걸까요? 팔라쪼 안쪽의 중정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었을까요? 팔라쪼는 도시 조직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피렌체를 중심으로 팔라쪼라는 주거 양식이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하게 됩니다. 이 팔라쪼라는 양식은 귀족들의 주거 양식이었었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영어로 얘기하면 팰리스, 궁전과 어원이 같고요. 그리고 불어로 얘기하면 빨레, 이것도 역시 팰리스와 같은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궁전이라는 것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태리 피렌체에서 르네상스 시대에 지어진 이 팔라쪼라는 양식은 중정형 도시주거를 뜻합니다. 팔라쪼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메디치 가문의 팔라쪼가 팔라쪼의 가장 최초의 완성된 형태다라고 보통 얘기되어집니다. 이거를 설계한 건축가는 미켈로쪼인데요. 이 팔라쪼가 도시에서 과연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도시 조직과 연관성을 갖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렌체의 항공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두오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지오바니 세례당, 그리고 시뇨리아 광장, 베키오 궁과 그리고 베키오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디치 팔라쪼는 이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항공사진에서 메디치가의 팔라쪼를 찾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메디치가가 어마어마한 가문이었고 이 가문을 대표하는 저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도시 주거에 굉장히 잘 녹아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해서 보면 두오모의 뒤쪽으로 메디치 가문의 저택인 팔라쪼 메디치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고요. 이 건물은 조금 더 접근해 보면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부분에 기단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쪽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 부분 세 단계의 3단 구성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살짝 중정이 보이고요. 지금 이 각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약간 방향을 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보면은 중정이 조금 더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뒤쪽에 있는 후정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의 팔라쪼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뒤쪽 부분에 조금 붙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된 것입니다. 팔라쪼의 형태는 중정을 가지고 있는 타입인데 이런 중정을 갖는 타입이 사실 피렌체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타입이 새롭게 등장한 귀족들의 주거 형식이기는 하지만 피렌체의 고유한 도시 조직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고 도시 조직이 갖는 중정 형태의 배치 방식과 따로 독립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팔라쪼라는 형식이 결국은 피렌체가 가지고 있었던 중정형 도시 주거의 타입으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 가문이었으니까요. 메디치가는 금융업으로 재산을 모은 피렌체의 대표적인 부자 가문이었고 일종의 비유를 하자면은 삼성 가문이나 그런 가문처럼 엄청난 부를 집중시켰기 때문에 이 피렌체를 대표하는 가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메디치 팔라쪼는 그 가문의 저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저택조차도 도시 조직에 어긋나서 기괴한 형태의 어떤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 도시 조직을 존중하면서 도시 조직의 기본 질서인 중정형을 따라서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건물 형태를 보면 결국 유럽의 건물의 타입들은 건물 하나나 건축가의 어떤 기발한 재치에 의해서 나온다기보다는 도시가 갖는 어떤 힘으로부터 나오는 측면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상 레벨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 멀리 보이는 건물이 팔라쪼 메디치고요. 구성을 살펴보면 일단 아래쪽 부분에 굉장히 거칠게 처리한 돌,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처리 방식을 거칠게 쌓기라고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는 러스티케이션이라고 해서 르네상스 팔라쪼에서 많이 사용되던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덜 거칠게 처리된 돌이 쌓여있는 듯한 모양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스터코 형식으로 인면이 처리되어 있어서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면이 정제되고 부드럽게 처리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라데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맨 윗부분에는 코니스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부재를 코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원래 팔라쪼 메디치는 이쪽 부분이 이런 형식의 아치로 되어 있는 로지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이로 이쪽 부분으로 통과를 해서 걸어서 나오고 걸어서 들어왔다가 나올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도시에 개방적이다 라는 생각을 메디치 가문에서 하게 돼서 그 부분은 결국 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힌 부분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로마 스타일의 아치와 페디먼트와 창문을 디자인하는 것을 미켈란젤로한테 의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로지아였던 거를 막아서 이렇게 육중한 모습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런 중정이 나오는데요. 중정 안쪽으로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회랑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둥들이 쭉 있는데 이 기둥들의 오더는 코린티안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치를 만들고 그 위에 다시 몰딩을 돌려서 수평적인 질서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 위쪽에는 벽돌을 쌓은 것 같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맨 아래쪽 부분과 그 중간 부분은 서로 다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는 지금 현재 잘 보이지 않는데 이쪽에도 원래는 이런 형태의 외부 공간이 있는 로지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지아는 이렇게 기둥열이 있는 외부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래쪽을 내려다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 보시는 유리로 막혀있는 형태로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평면을 보시면은 중정이 여기 있고요. 중정이 여기 있고 중정을 둘러싼 기둥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회랑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단이 있고 이쪽에 또 계단이 있어서 이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주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층 부분에는 주로 하인들이나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와서 쓸 수 있는 시설들이 있고요. 2층 부분에 비로소 주인들이 쓸 수 있는 방이나 침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미켈로쪼가 설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건물의 의뢰를 브루넬레스키한테 했었대요. 근데 브루넬레스키가 모형과 도면을 만들어 왔는데 그 모형과 도면이 너무 장식적이라서 코시모 메디치가 아니 이렇게 장식적인 거는 자기의 취향과 맞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절제된 건물을 설계할 수 있는 미켈로쪼에게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켈로쪼는 건축을 도나텔로에게서도 배웠고 브루넬레스키에서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브루넬레스키는 자기 제자인 미켈로쪼가 자기가 설계하려고 했었던 메디치 가문의 팔라쪼를 대신 설계하게 된 거를 알고 나서 자신의 모형과 도면을 다 부셔버리고 찢어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결국 자기 제자한테 그 건물 설계는 넘어가게 되고요. 본인은 메디치 가문의 경쟁 상대였었던 피티 가문의 팔라쪼 설계 의뢰가 들어와서 피티 가문의 팔라쪼인 팔라쪼 피티에 원래 메디치 가문의 팔라쪼에 설계하려고 했었던 장식적인 요소들을 다 추가해서 건물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었던 두오모에서 쭉 지나와서 시뇨리아 광장을 지나가고 베키오 다리를 건너서 도달하게 되는 피티 궁전이 브루넬리스키의 설계로 완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제자인 미켈로쪼의 건물은 메디치 가문의 팔라쪼가 이쪽에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팔라쪼를 하나 살펴보겠는데요.
루첼라이 가문의 팔라쪼입니다. 이 설계는 알베르티가 맡았는데요. 이 루첼라이 가문은 염색업으로 돈을 많이 번 가문이었었어요. 아까 메디치 가문은 금융업으로 많이 돈을 벌었고 루첼라이는 염색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요. 스트로치 가문은 또 금융업으로 역시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렌체에는 굉장히 유명한 가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가문들이 마치 삼성, 현대, LG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유명한 재벌들이 있듯이 각각의 재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저택을 짓고 그 다음에 교회 같은 데에 기부를 해서 교회 인면을 바꾸고 하는 사업들을 하였습니다. 루첼라이 팔라쪼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찾아보면 사실 이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정확한 정방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의 평면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조금 더 접근을 해보면 이쪽에 인면이 보이고요. 팔라쪼 루첼라이의 인면이 보이고 뒤쪽에 중정이 살짝 보이고 중정을 둘러싼 이 건물이 루첼라이 팔라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요. 보다 더 중정이 확실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교회 건물이 하나가 있고 보통 교회나 성당이 있으면 유럽에는 항상 그거에 딸린 부속시설과 수도사들이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건물이 있고 중정 형태가 있고 이 주변에 교육시설, 다른 종교 관련 시설, 그리고 신부님들이나 수도사들이 잘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 바로 옆에 있고요. 루첼라이 팰리스는 정확하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정이 사실 구석으로 약간 몰려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정면부를 보시면 삼각형 광장 앞에 면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한번 정면부를 보시면 이 인면은 사실 약간 특이한 형태인데요. 아까 보신 메디치 가문의 팔라쪼를 보셨을 때는 아래쪽 부분이 굉장히 거친 돌로 처리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알베르티가 설계한 건물의 인면을 보시면 아래쪽 부분이 큰 돌로 엇갈려서 쌓아놓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이런 형태의 벽기둥을 사용을 해서 뭔가 비례나 질서 체계를 아래쪽 부분에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이 위쪽으로 이어져서 맨 위에까지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가로 방향의 수평성을 이런 코니스의 형태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벽 기둥들이 수직적인 질서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메디치 가문의 팔라쪼와 비교해 보시면 확실하게 다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첼라이 궁전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에도 이런 벽 기둥의 형태를 만들어 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1층 부분에 있는 요 벽 기둥의 모양과 2층 부분에 있는 모양과 3층 부분에 있는 모양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부분은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벽 기둥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2층 형태의 기둥의 위쪽 부분의 모양은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 부분은 이렇게 꽃잎이나 나뭇잎이 펼쳐져 나온 것 같은 모양의 기둥 꼭대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개의 모양을 아래쪽부터 도릭 오더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오닉, 이거를 코린티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양 건축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둥의 윗부분 양식인데 이 세 가지 양식을 차례로 1층, 2층, 3층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 방식은 사실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에서 사용한 방식인데요. 1층에 도릭, 2층에 이오닉, 3층에 코린티안을 콜로세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창의적으로 팔라쪼, 귀족들의 저택에 사용한 거를 이 알베르티의 루첼라이 팔라쪼에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구성은 사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파격적이었고요. 이렇게 세로 방향의 벽 기둥을 1층부터 3층까지 놓는 방식은 그 당시에도 너무 파격적이라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대요. 근데 이게 몇십 년 지나면서 비로소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저희가 건축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의 평면을 보면 아까 저희가 항공사진에서 확인했었던 대로
위에 중정이 있는데요. 중정의 회랑이 아까 메디치 가문의 회랑에서는 전체를 한 바퀴 다 돌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쪽 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가문 간의 재력이나 그 능력을 비교해 보면은 메디치 가문이 약간 루첼라이 가문보다 조금 더 부자인 집안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건물의 평면에서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루첼라이 팔라쪼의 위치는 저희가 살펴본 바실리카 디 산타 마리아 노벨라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루첼라이 가문이 알베르티한테 맡겨서 설계를 해놓은 거를 보고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루첼라이 가문이 후원하고 있었던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정면 부분을 개조를 하는 설계를 알베르티한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가 진행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삼성가의 건물을 많이 설계하는 건축가, 예를 들어서 현대 쪽 가문의 건물을 많이 설계하는 건축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모레 퍼시픽의 설계를 맡아서 하는 건축가, 신도리코의 건물을 맡아서 하는 건축가들이 있는데 이렇게 벌써 르네상스 시대부터 재벌 가문과 건축가의 어떤 연결관계가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인면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알베르티가 설계한 루첼라이 궁전에서도 가로 방향의 수평성과 세로 방향을 나누려는 시도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시도가 이 인면에서도 보입니다. 루첼라이 가문은 특히 알베르티를 정말 좋아해서 알베르티를 계속 전속 건축가로 썼었대요. 그래서 다른 건축가한테 건물을 맡기지 않고 꾸준히 알베르티한테만 건물을 맡겼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메디치 가문의 팔라쪼와 루첼라이 가문의 팔라쪼를 비교해보면 알베르티의 설계는 러스티케이션을 주지 않고 아래쪽에도 벽기둥을 만들었고요. 반면에 메디치 가문의 팔라쪼에는 이런 분절이 아래쪽 부분에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베르티는 이런 벽기둥을 위쪽까지 쭉 연장시켜서 꼭대기까지 연장을 했는데 이 메디치 가문의 팔라쪼에서는 그런 연장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베르티의 건물이 조금 더 비례와 질서, 조화와 균형 이런 가치들을 더 추구하고 있고요. 이 미켈로쪼의 건물은 그렇지 않고 수평성을 주로 중요시 여기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또 다른 팔라쪼는 스트로치 가문의 팔라쪼인데요. 이 스트로치 가문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스트로치 가문은 나폴리 왕가의 자금을 관리해주면서 돈을 모았었던 가문인데요. 이 가문도 메디치가와는 굉장히 적대적이라서 메디치 가문의 코시모드 메디치가 정권을 잡은 게 1434년 정도인데 정권을 잡으면서 경쟁 재벌이었던 스트로치 가문의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마테오 스트로치와 필리포 스트로치를 피렌체에서 추방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추방당해서 고생을 좀 하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를 갈고서 만든 이 팔라쪼가 바로 스트로치의 팔라쪼입니다. 스트로치의 팔라쪼가 이 도시에서 어디 있을까를 찾아보면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팔라쪼는 중정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정형인 건물이 워낙 많아서 사실 도시 조직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봤었던 메디치 가문의 팔라쪼가 일단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루첼라이 가문의 팔라쪼는 여기 있었습니다. 스트로치 가문의 팔라쪼는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는 게 스트로치 가문의 팔라쪼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들어가면은 이쪽 부분이고요. 서쪽에는 지나가는 길이 있고 동쪽에는 작은 광장이 있어서 이쪽에서 보면 훨씬 더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접근해서 들어가 보죠. 역시 중정 형태의 모습을 위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건물보다 약간 규모가 더 커서 이거는 이쪽 광장에서 보면 굉장히 으리으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쪽의 가로 쪽에서 먼저 건물을 보면은 3단 구성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어렴풋이 볼 수가 있고요. 역시 3개의 구성 방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베르티가 사용했었던 수직적인 벽기둥은 여기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쪽의 가로에서 진입을 해보면요. 사실 피렌체 거리를 걷다가 유심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 건물이 팔라쪼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라쪼 형식이 생긴 이후에 주변 건물들이
팔라쪼 양식하고 비슷한 타입으로 인면을 많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게 진짜 부자들의 팔라쪼인지 아니면은 안쪽에는 조그만 건물들이 있는데 그게 연결돼서 팔라쪼 같은 인면을 만든 건지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도시의 연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걸을 때 도시의 연속성이 느껴지는 것이 그렇게 팔라쪼라고 해서 인면이 따로 많이 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팔라쪼 스트로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아래쪽 부분은 러스티케이션을 사용을 했고 이 팔라쪼 스트로치는 위쪽도 굉장히 거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의 팔라쪼에서 보였었던 위쪽으로 갈수록 매끈해지는 인면을 사용하는 그라데이션 방식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래쪽에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 같은 부분을 기단부에 마련을 했고요. 반대쪽에서 한번 바라보면 코너 부분은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베르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벽기둥을 처리를 했는데 벽기둥을 처리하지 않고 거친 돌의 형태로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다시 한번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옆에 건물들도 마치 팔라쪼 같은 인면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뒤쪽을 보면은 조그만 중정이 여러 개 있는 단일한 건물이 아닌 여러 개의 건물의 복합적인 건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팔라쪼 스트로치를 이 뒤쪽 동쪽에 있는 광장에서 한번 바라보면요.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의 팔라쪼하고 보다 더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내부로 들어가 보면요. 내부 안쪽에 역시 중정이 있고 그리고 상당히 메디치 가문의 팔라쪼와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아래쪽에서 회랑을 따라서 전체 1층을 걸어 다닐 수가 있고 2층에는 보다 더 사적인 개인의 침실과 업무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치 가문에서 설명드릴 때 위쪽에 로지아가 있는데 유리로 막아놨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로지아를 그대로 살려서 여기 사람들이 서서 아래쪽을 내려다볼 수 있고 하늘을 쳐다볼 수가 있죠. 이런 방식이 전형적인 팔라쪼 양식이고요. 그리고 이런 양식은 로마와 그리스의 양식들을 다시 부활시킨 르네상스 초기의 귀족들의 대표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 시대에 많이 사용됐었던 아치들이 사용되고 그리고 인면을 더 확대해 보시면은 3단 구성으로 아래쪽에는 보다 더 가벼워 보이는 얇은 기둥, 코린티안식의 얇은 기둥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위쪽에는 벽기둥의 형식, 도리고더의 벽기둥이 사용되고 있고 위쪽은 로지아 형태로 3단계로 처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팔라쪼가 피렌체에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요.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팔라쪼의 개수를 지도에 표시해 보면 이렇게 많은 팔라쪼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팔라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안쪽에 중정이 있는 전형적인 피렌체의 도시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 상당히 많은 건물의 인면들이 팔라쪼처럼 아래쪽에는 거친 돌을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위쪽에는 점점 가볍고 경쾌한 스토코의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길을 지나가면서 정확하게 팔라쪼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중정형 형태와 도시의 연속적인 가로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라는 사람이 그린 지도를 보면은요, 이 지도는 18세기에 논리라는 사람이 그린 지도인데 파르마라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근데 역시 굉장히 많은 중정 형태의 건물들이 있고 공공적인 건물들에도 중정이 있고 성당에 딸려있는 수도원의 회랑 그리고 일반적인 주거의 모양에도 중정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 구조는 사람들이 길을 걸어 다닐 때 건물의 크기나 블록의 크기가 굉장히 큰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안쪽에 중정이 있어서 안쪽에는 또 다른 작은 코스모스가 펼쳐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설계된 도시들을 보면요. 이거는 실제로 실현된 도시는 아니고 르꼬르비지에가 설계한 생디에라는 도시의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를 보면 단일한 건물들이 이런 식으로 막대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전통적인 유럽 도시에 있는 길의 둘러싸임이라는 건 없고 로드는 있는데 전통적인 스트릿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길을 걸을 때는 굉장히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걸어 다닐 때 어떤 변화 그리고 리듬감, 옆에 있는 상점들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르마와 생디에 두 개의 극단적인 도시의 모습을 비교한 도면인데요. 이 도면은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콜린 로우라는 건축 도시학자가 쓴 콜라주 시티라는 책에 나오는 비교 도면입니다. 이 두 개의 도면을 비교해 보면 전통적인 도시와 현대의 도시의 모습을 잘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서울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아파트나 현대 도시의 모습을 왼쪽 도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럽에 가서 볼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을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밀도, 저층 고밀형의 유럽 도시, 그리고 중정 형태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조밀한 유럽 도시에서는 길을 걸어갈 때 얼핏 생각하면 햇빛이 덜 들어서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주변의 상점들이나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행위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즐겁게 길을 걸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갔을 때 어떤 긴장되고 압축된 느낌과 좁은 길을 빠져나와서 나오는 광장에서 느껴지는 팽창감과 이완의 느낌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압축과 팽창,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마치 영화의 장면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왼쪽의 건물은 햇빛이 많이 들고 통풍도 잘 되기는 하지만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즐거움이나 변화 같은 것이 적고요. 그리고 전체가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압축과 팽창, 긴장과 이완이라는 변화를 느끼기보다는 전체가 그냥 느슨한 도시를 걷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대조적인 도시의 조직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